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리즈 브로보 지음, 박선영 옮김, 앵글북스에서 펴낸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입니다.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는 출간도서 누적 판매 부수 총 720만 부, 프랑스 아마존 심리 분야 10년 연속 1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상담가인 리즈 브로보의 상처와 가면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담아낸 책입니다. 더불어 42년 동안 수백만 명의 환자를 치유한 경험을 토대로 유형별 습관이나 말버릇, 태도는 물론 체형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근본적인 상처는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치유하는지 세심하게 담아냅니다. 세상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은 좌절되고 사람은 떠나며 행복은 찰나에 그친다는 걸 우린 아주 어릴 적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렇듯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를 통과하는 일이며 상처는 우리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문제는 상처난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은 뒤 또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두꺼운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더는 자신을 외면하지 말고 미처 몰랐던 상처받은 나를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그 상처를 보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앞날을 향해 나아갈 힘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 리즈 브로보 지음, 박선영 옮김. 챕터 1. 몸과 마음이 드러내는 영혼의 상처. 1. 경험을 받아들인다는 것.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 아이의 영혼은 자신이 왜 태어나는지 잘 알고 있다. 타고난 본성대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이번 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이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다. 온갖 경험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사랑하는 건 우리의 숙명이자 과제다. 안타깝게도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 살아간다는 건 자잘한 상처를 감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상처는 따끔하다가 아물지만 몇몇 상처는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처로 좌절을 겪은 뒤 특정한 경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비난하며 죄의식과 두려움을 느끼고 후회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일단 회피하려 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회피하면 할수록 비슷한 경험을 되풀이해서 겪는다. 버림받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버림받고 배신당하지 않으려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은 결국 배신당한다. 상처받은 영혼이 유사한 상황과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생긴 상처는 존재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에야 비로소 되풀이되던 지옥 같은 상황이 끝나는 것이다. 경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상황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의미다. 도움이 되는 경험과 그렇지 않은 경험을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비록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나도 결코 자신을 탓하거나 타인을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 의식적이었든 무의식적이었든 당신의 영혼은 스스로 그 경험을 선택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겪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험을 받아들이는 행위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겪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상 몇 번이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아파할 뿐이다. 도대체 왜 처음부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자아 때문이다. 당신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 사람의 내면에는 실로 다양한 믿음이 존재하고 이것이 한데 모여 자아를 이룬다. 그리고 이 자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 몇 번이고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바로 자아를 떨쳐내기 위해서다. 살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경험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되어 고스란히 당신 안에 쌓인다. 늘 이번엔 이 문제를 꼭 풀고 말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까맣게 잊어버린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조금씩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결심, 삶의 계획을 떠올린다.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당신에게 벌어지는 문제, 즉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겪은 경험들이다.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거부당한 한 여자아이의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경우 경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기에 자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편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아버지라면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아버지를 미워한 자신을 용서한다는 의미다. 그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된다. 그저 아버지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를 가엾이 여겨야 한다. 훗날 그 아이가 누군가를 거부했을 때 자신을 탓하지 않고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즉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상황은 해결된다. 동시에 상대방 역시 누구나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을 거부한 이를 원망하지 않고 연민한다면 상황은 그대로 종결된다. 이때 자아의 속임수에 주의해야 한다. 자아는 상황이 모두 해결된 것인 양 우리 눈을 가려버린다. 괜찮아.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난 다 이해해. 라고 말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자아는 이해와 용서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저 상황 자체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할 뿐이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도망치도록 부추기는 것은 자아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담대한 용서.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이것은 단지 경험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를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힘든 경험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 모든 고통을 겪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도 남에게 같은 짓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다. 우리의 자아는 그 사실을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말이다. 어떤 이유를 들어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당신을 비난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만이 삶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줄일 수 있다. 영원히 자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지는 오롯이 당신에게 달렸다. 물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거듭된 삶 속에 쌓인 묵은 상처를 헤집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플 것이다.
특정한 상황과 사람 때문에 받는 고통이 깊을수록 문제의 뿌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반복되는 상처의 5가지 유형. 영혼에 새겨진 상처가 깨어나는 과정. 우리의 내면에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있다. 그것은 늘 우리 안에 머물며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또 성장하기 위해 어떤 시련을 겪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우리는 과거에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만났다. 결국 모든 부모와 자식은 같은 상처를 껴안고 있는 셈이다. 우리 안의 상처는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깨어난다. 누구나 자라면서 자신의 모습이 부모와 가족의 마음에 들지 않으며 그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는다. 그리고 가엾게도 자신의 모습이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믿게 된다. 그렇게 진정한 자신을 빼앗긴 아이는 고통스러운 나머지 분노에 찬 발작을 일으킨다. 분노가 반복되면 일상이 된다. 세상은 아이의 발작을 흔히 위기의 아동이나 사춘기의 분노라며 당연시하지만 그렇지 않다. 타고난 본성대로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아이는 결코 그런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그런 아이들은 참 드물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음 4단계를 거치면서 자기 안의 상처를 깨운다. 처음에는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본다. 이것이 1단계다. 2단계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한다. 그리고 분노와 반항심이 폭발하는 3단계가 시작된다. 마지막 4단계에서 아이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하고 세상이 바라는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낸다.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어떤 아이는 평생 3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분노하며 살아간다. 3단계와 4단계를 거치는 동안 아이는 여러 개의 가면, 즉 새로운 인격을 만든다. 2단계에서 느낀 고통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가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5가지 상처에 대응해서 만들어진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나는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이 5가지 상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처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우리 삶에 들이닥친다. 거부의 상처, 버림받음의 상처, 모욕의 상처, 배신의 상처, 부당함의 상처. 우리는 상처받을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배신당했다고 느낀다. 그 순간만큼은 그 무엇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믿음과 두려움을 앞세운 자아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사람들은 가면을 쓴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 숨기 위해. 그것밖에는 달리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면들을 쓰고 있을까? 5가지 상처에 따른 가면은 다음과 같다. 거부의 상처, 도피하는 사람의 가면. 버림받음의 상처, 의존하는 사람의 가면. 모욕의 상처, 마조이스트의 가면. 배신의 상처, 지배하는 사람의 가면. 부당함의 상처, 완고한 사람의 가면. 이들 상처와 가면에 대해서는 각 장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상처가 깊을수록 가면은 두꺼워진다. 도피하는 사람, 의존하는 사람처럼 가면은 특정한 인격을 지닌 사람을 상징한다. 가면을 만들어낸 수많은 믿음들, 즉 자아가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처가 깊을수록 고통은 심해지고 더 자주 가면을 쓰게 된다. 상처받을 때마다 가면을 쓰는 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싶을 때 가면을 쓴다. 예를 들어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처벌받을까 두려울 때 완고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보호하려 든다. 누군가 완고한 사람의 가면을 쓴다는 것은 그가 완고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로 선택했다는 뜻이다. 상처와 가면의 관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다. 마음에 입은 상처를 다친 손가락이라고 해보자. 상처를 들여다보기 싫은 사람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반창고만 붙인 채 아무렇지 않은 척할 것이다. 여기서 반창고가 바로 가면이다. 사람들은 반창고가 상처를 가리듯 가면을 쓰면 상처받지 않은 척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여전히 상처는 아프고 당신 안에 고스란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잘 알지만 우리의 자아는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자아는 지금껏 그렇게 우리를 속여왔다. 다친 손가락 이야기로 돌아가자. 반창고는 붙였지만 누군가 그 손가락을 건드릴 때마다 쓰라려 견딜 수 없다. 사랑하는 이의 손길에도 아파 건드리지 마 하고 외친다. 그가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상상이 가는가? 그는 우리를 아프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저 우리가 상처를 내버려 둔 탓에 건드릴 때마다 아픈 것일 뿐 고통은 결코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상처는 다친 손가락과 같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으며 배신당하고 심한 모욕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린다고 느낀다. 그때마다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아가 그 사람이 나쁘다고 탓하고 싶을 뿐이다. 혹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상대를 비난하는 것 이상으로 옳지 않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단지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할 뿐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자신이나 남을 탓하면 괴로운 경험은 끝없이 반복된다. 비난은 해결책이 아니며 우리를 불행에 빠뜨릴 뿐이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가엾이 여기며 사랑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놓인 사건과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 가면의 종류를 드러내는 직관적인 몸. 어떤 가면을 썼는지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체형과 외모다. 어린아이의 상처도 꿰뚫어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 책을 쓸 당시 난 7개월짜리부터 9살 된 아이까지 7명의 손주들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아이들의 신체를 보고 있으면 제각기 어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나이 또래는 상처가 훨씬 눈에 잘 띈다. 그리고 이제는 다 큰 자식들의 몸을 보면 어릴 때나 사춘기 시절과는 또 다른 상처가 보인다. 우리 몸은 무척 지혜롭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알려준다. 몸이 우리와 소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신이다. 앞으로 5장에 걸쳐 여러분은 자신과 타인의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마지막 장을 읽고 나면 지금껏 모른 척했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처를 감추던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처와 가면을 설명하는 용어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어떤 이는 거부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고 괴로워한다. 또 다른 이는 배신을 당했지만 그것을 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버림받았으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혼란스럽다면 각각의 상처와 특징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기 바란다.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상처와 가면에 관한 설명을 읽으면서 이거 다 내 얘기잖아 하고 놀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5가지 상처를 모두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에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지 잘 살펴야 한다. 몸은 우리 내면의 문제를 충실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감정이나 정신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자아가 자신의 유일한 생존수단인 믿음이 들통날까 두려워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이다. 자아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자신이 곧 나라고 믿기 때문에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진짜 감정과 요구를 억누르며 진정한 나의 존재를 부인한다. 다양한 상처, 즉 거부, 버림받음, 모욕, 배신, 부당함의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자아를 더 강력하게 키우고 우리 삶을 지배하게 만든다. 가면 뒤에 숨은 여린 영혼.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은 이런 부모에게서 자랐다라는 식의 단정적인 설명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관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나는 워크숍에서 늘 이렇게 말한다. 사춘기 자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부모가 오히려 아이와 해결할 문제가 더 많은 법입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부모를 사실은 원망하고 있었다니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첫 반응은 부정이다. 뒤이어 분노가 찾아오고 한참이 지나서야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치유가 시작된다. 또한 상처와 관련된 성격이나 태도, 행동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그 상처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대응하는 가면의 설명도 적잖이 기분 나쁠 것이다. 그런 불쾌한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또 인간적인 반응이다.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면 된다. 가면을 썼을 때의 모습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그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가면을 썼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그 점을 잊지 않으면 상대를 가엽게 여기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한창 버릇없고 거친 사춘기 소년이 있다. 세상은 그를 두려워하지만 소년이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감추려 그런 가면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 아이를 전혀 다르게 대할 것이다. 그 소년이 결코 거칠지도 위험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소년의 결점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내려 애쓸 것이다. 사람들이 남의 결점을 파헤치려는 이유는 결국 두려움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정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상처가 있다는 증거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신을 지키려고 만든 가면은 영원하지 않다. 책의 마지막 장에 제시된 방법을 실천한다면 가면은 서서히 사라지고 당신의 몸도 따라서 바뀌어 갈 것이다. 영혼이 치유되면 몸이 바뀐다. 신체적인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반면 감정과 정신의 몸은 상대적으로 빨리 변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 나가고 싶어서 감정적 몸의 활동, 그곳에 간 상상을 하기는 쉽다. 정신적 몸의 활동.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아 실제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실제적인 변화는 더딜 수 있으나 온 마음을 다해 결심한다면 감정과 정신의 몸은 빠르게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신체가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면 매년 사진을 찍는 것이 좋다. 몸의 구석구석을 클로즈업해서 찍어두면 미세한 변화도 알아차릴 수 있다. 남보다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 있듯 남보다 몸이 빠르게 바뀌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내면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내면의 변화야말로 당신을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제부터 상처에 관한 설명을 이어갈 것이다. 특별히 공감되는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읽어보면 좋겠다. 또한 자신의 태도, 특히 육체적 특징이 들어맞는다고 느낀 부분은 반드시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